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전 추리소설 한 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입니다. 제목은 비뚤어진 집, 원제는 크루크트 하우스입니다. 비뚤어진 집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2017년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개봉을 한 게 2019년도에 올해였습니다. 9월 개봉이었는데요. 극장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네요. 그리고 빠르게 VOD 서비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 책을 선택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왜 안 읽어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읽어본 책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또 그 책이 또 영화까지 됐다고 하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반가운 마음에 읽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가 전집 양을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몇 권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목 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막 이 내용이 저 내용인가 막 헷갈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망각을 또 잘하다 보니 또 잘 또 까먹고 새로 또 읽으면 또 새로 읽는 것처럼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고전 추리소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셜록 홈즈 시리즈를 알게 돼서 그게 추리소설이란 장르 자체를 접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막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그 호리호리한 체구의 그 지팡이 들고 파이프 이렇게 물고 있는 그 탐정 그 캐릭터에 푹 빠져서 그때 이제 추리소설을 보기 시작해서 뭐 루팡 나오는 거 그것도 읽었고 엘러리 퀸도 읽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를 가서 에거서 크리스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남자 탐정, 막 이렇게 몸도 잘 쓰고 머리도 잘 쓰고 그런 홈즈 같은 사실 좀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캐릭터긴 한데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천재인데 막 액션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막 그 캐릭터에 빠져 있다가 에거서 크리스티 쪽으로 오니까 일단 탐정 자체가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가장 유명한 탐정이 포아로랑 미스 마플이잖아요. 근데 포아로는 뭐죠? 이렇게 뚱뚱하고 그래서 액션 같은 거는 없고 이 앉아서 머리 굴리는 그런 탐정이고 또 마플 같은 경우는 할머니라 바느질 아니다 뜨개질 하면서 그 각종 그 주변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제 연륜에 비추어 뭔가 이제 비유적으로 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힌트들을 이제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감 있는 탐정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 그러니까 추리소설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종류가 나눠지는 게 그 뭐 탐정별로 뭐 종류가 나눠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탐정이 나오는 소설과 안 나오는 소설이 있어요. 뭐 탐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 포아로나 미스 마플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부부 탐정이라고 터펜스 부부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탐정이 나와서 어떤 사건을 접하고 그거를 이제 파헤쳐가는 순서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작품이 있는 반면에 탐정 캐릭터가 없고 사건 안에서 인물들이 이제 부대끼다가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스릴러물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같은 작품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그때 당시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크리스티 작품이 몇 개 있는데 원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좀 책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최애 작품만 3권을 남겨놨어요. 단편집까지 쥐덫이라는 작품이 들어있는 단편집까지 해서 4권을 남겨놨는데
그거 빼고 이제 세 권을 말씀드리면 영화화도 몇 번 됐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그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탐정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심리 스릴러 같은 느낌의 으스스한 그 느낌의 그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이상한데? 기법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했고 감정이입을 해서 쭉 따라가고 있던 그 인물이 갑자기 끝에는 이제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탁 바뀌는. 그래서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같은 것을 읽고 나서는 다른 요즘 추리소설을 보면 혹시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얘가 범인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병,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그 추리소설에 관한 지식,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몇 년 전이죠, 그게?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나온 게 한 2, 3년쯤 됐을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혹시 지금 얘가 범인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스포인가요? 진짜 고민인데? 어쩌지? 스포했나? 읽으실 계획 있으신 분은, 그거는, 범인을 알고 봐도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반전이 일어나는 과정이 재밌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삐뚤어진 집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삐뚤어진 집은 그러면 에거서 크리스티의 탐정이 있는 소설, 없는 소설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없는 소설 쪽에 가깝습니다. 탐정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을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처럼 얘가 범인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이 집에 오게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 인물의 배경이 또 어떠냐면 이제 찰스라는 이제 남자인데요. 그 아버지가 런던 경시청 그 부청장까지 지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되는 태버너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버지 인맥 덕분에 이 사람을 이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인 찰스가 이 경감과 함께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경감의 입장에서는 이제 형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의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가족과 관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가족들이 형사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자기 모습 같은 걸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배경이 1940년대예요. 40년대인데 40년대 후반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게 1949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여지자마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의 배경도 2차 세계대전 후예요. 전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는 외무부랑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어서 해외에서 복무를 하다가, 군인 복무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외교부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복무를 하다가 소피아 레오네데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또 2년 동안 또 다른 이제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갔다 오면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가 이제 2년째 때 돌아왔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만나려고 전보를 치고, 전화가 있긴 있어요. 있는 시대인데 유선 전화가 있던 시대이긴 한데, 이제 전보를 치고 그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신을 기다리면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라는 사람의 이제 죽음, 그러니까 부고가 실려 있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보는 순간 이제 알죠. 소피아 레오네데스는 에리스티드 레오네데스라는 사람의 손녀딸이에요. 이 에리스티드 레오네데스는 20대 때 그리스에서 런던으로 건너와서 식당 사업을 시작해서 그게 점점점 커져서 큰 요식업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성공해서 대부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소피아가 내 약속에, 이제 나랑 만날 약속에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소피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나와서 찰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80대예요. 근데 자연사가 아닌 것 같다. 누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것 같고, 죽인 사람은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이제 가족들 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찰스에게 우리 집에 좀 와서 사람들 말 좀 들어보고 사람들 좀 살펴보고 좀 객관적으로 사건을 좀 봐주지 않겠어? 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찰스는 이 사건을 맡은 경찰하고도 알고 있지만 이 소피아와의 관계 때문에 좀 더 경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비뚤어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예 산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들락거리면서 좀 사건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 제목처럼 비뚤어진 집이라는 것은 이제 중의적인 이제 의미인데요. 대저택인데 이제 지붕이 한 11개쯤 되는 박공이라고 하나요? 그게 뾰족뾰족한 그게 11개쯤 되는 그런 큰 대저택인데 어느 한쪽에 그 집이 약간 처음에 기초공사가 약간 잘못되어서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짝 비뚤어진 집인데 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면면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비뚤어진 집이라는 제목이 이제 달려 있어요. 소피아의 소개로 그러니까 찰스는 이제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죽은 사람은 80대의 이제 대부호인 에리스티드 레오네데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지병인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규칙적으로 이제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놓기도 하고 또 부인이 놔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죽던 날 밤에는 이제 부인이 놔줬습니다. 부인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딱 놔줬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을 일으켜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사액 안에 들어있던 게 인슐린이 아니라 에세린이라는 안약으로 쓰는 약품인데 그게 인슐린 대신 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살인 사건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먼저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탐문 조사를 하고요. 찰스는 그 뒤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다른 이제 식구들 반응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소피아가 애초에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별나다. 각자 성향은 좀 다르면서도 하나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잔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일지 용의자를 소피아, 나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찰스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주사를 놔준 할머니는 새 할머니예요. 20대에 이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지금 겨우 30대쯤 됐을 만한 너무나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소피아인데 소피아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젊은 여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살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사람은 이 젊은 부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하게도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걸 이미 설정해 놓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인물들은 볼 텐데요. 레오네데스 에리스티드는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게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들을 다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명이 있는데요. 첫째가 로저고 둘째가 이제 필립입니다. 로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주요 사업 업체인 출장 요리를 하는 그런 요식 업체를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의 부인은 이제 그의 아내는 과학자예요.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필립이 있는데요. 필립은 역사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런데 뭐 역사책이 몇 권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마그다라는 이름인데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연극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게 연극 무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하듯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소피아는 이제 소녀라고 했으니까 이 두 형제 중에 어느 쪽 이제 딸이냐 하면 필립의 딸입니다. 이제 큰아버지인 로저와 이제 큰어머니 클레멘시, 그 과학자인 클레멘시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어머니, 큰아버지 부부는 이렇게 따로 집의 한켠에 또 살고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이제 둘째 아들인 필립과 부인 마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큰 딸이 소피아고요. 둘째가 유스터스라는 남자아이인데 이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좀 불편한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조세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직계 가족이 이렇게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에디스 드 헤빌런드라고 해서 에디스라는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로저와 필립의 친어머니, 지금의 새어머니는 너무 젊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원래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이 에디스가. 그러니까 그 소피아 입장에서 이모 할머니인 거죠. 에디스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디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 거는 40년이 넘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본래 이제 레오니데스의 부인인 자신의 언니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필립과 로저가 어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려고 왔다가 눌러 앉아서 이제 손자, 소녀들까지 쭉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에게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고요. 형부인 레오니데스와의 관계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레오니데스, 죽은 이 레오니데스 할아버지는 일단 그리스에서 온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외모가 되게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키도 작고 못생겼대요. 그런데 뭔가 얘기를 해보면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에디스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언니랑 결혼한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별로 뭐 형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조카 키우고 그 다음에 조카의 이제 자식들 또 키우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놀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살고 있고, 그 외에는 유모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가정교사, 그 다음에 뭐 하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가 이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게 되는데요. 소피아가 말한 대로 이 집의 이제 식구들은 다 성격이 다르면서도 다 뭔가 조금씩 비틀어져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침착한 사람이 있어요. 냉정하고 침착하고 소유욕도 없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멘시입니다. 이제 큰아들의 부인, 그런 사람이고, 근데 반면에 그 남편인 로저, 그 큰아들 같은 경우는 감정 표출이 이 집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새어머니일 거다. 새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브렌다인데요. 그 여자를 목 졸라 죽이고 싶어 막 이러면서 감정 분출을 막 해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필립도 감정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그다는 연극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브렌다라는 그 새 부인, 그 브렌다도 만나봤는데, 브렌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찰스는 차라리 이 브렌다가 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레오니데스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식구들은 자기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배척한다, 뭐 그런 게 슬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렌다한테 그렇게 넘어갔다면서 또 소피아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유스터스나 조세핀 같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 별로
슬픈 마음이나 애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할아버지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큰아들 한 명뿐입니다. 로저. 그래서 큰아들은 사업을 잘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뭐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분노 표출은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슬픔 표출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누구도 슬픔을 표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고 이제 찰스나 뭐 그 태버너 경감에게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누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렇답니다. 자, 이제 추리 소설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추리 소설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 뭐 추리 소설이 아니더라도 반전이 있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초반에 지목되는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초반에 지목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새 부인 브렌다인데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장치는 있어요. 브렌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설정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장치가 뭐냐라면 이제 관계, 다른 이제 젊은 남자와의 관계인데요. 유스터스와 조세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브라운 씨라는 남자예요. 이 브라운 씨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하면 이때가 전쟁 이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 때 양심적 병력 거부로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눈총을 받았던 인물, 손가락질을 좀 당했던 인물, 그런 인물이고 좀 안으로 쪼그라져 있는 그런 인물이고 막 몸이 좋거나 뭐 외적인 그런 매력은 없지만 좀 지적인 매력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이 가정교사와 브렌다가 그렇고 그런 관계더라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제 경찰들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도 이제 식구들을 만나면 브렌다랑 이제 브라운 선생님이랑 가까운 관계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식구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식구들은 시큰둥해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같은 반응?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럼 그런 이유로 에리스티드 레오니디스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글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또 회의적입니다. 애초에 그 주사를 놓은 게 브렌다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주사를 놓는데 그 안에 성분을 안약으로 바꿔 놓겠어요? 정말 그 여자가 단순하고 바보 같은 여자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머리를 쓸 줄 안다면 자기가 놓는 주사인데 그 약을 직접 바꾸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꿔놓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일까요? 그 여자가 이제 단순한 여자냐, 단순하고 멍청한 여자냐,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명을 쓴 거냐. 두 가지 이제 갈래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식구들의 반응은, 가족들의 반응은, 브렌다가 멍청한 여자는 맞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를 만큼 멍청한 여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브렌다뿐만 아니라 이 가족 모두에게 상속될 유산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에리스티드가 이미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누구는 뭐 얼마에 뭐를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구들 보는 앞에서 서명까지 했고 그런 작성된 유언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성격들로 봤을 때는 모두가 용의자이긴 한데 동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 하나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뭐 반전까지는 아니고 첫 번째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서명까지 했던 유언장을 꺼내 보니까 서명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서명했던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명이 없는 유언장으로 인해서 이 에리스티드 레오네데스는 유언장이 없는 채 죽은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산이 모두 배우자인 브렌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브렌다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이 일로 가게 되죠. 그 가족들 또한 이제 브렌다를 의심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유언장에 관련해서 또 전환점이 와요. 그래서 유언장이 없어서 브렌다에게 이제 재산이 가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언장이 하나 나옵니다. 레오니데스가 죽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이제 그리스 출신의 다른 친구한테 내가 죽으면 이걸 내 변호사한테 보내라 하면서 줬던 문서가 있었어요. 그게 변호사에게 도착합니다. 근데 그걸 펼쳐보니까 가족들 앞에서 서명했던 그 유언장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제 새 아내인 브렌다에게 얼마를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나머지 전 재산은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금 찰스의 연인인 소피아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장과 함께 왜 전 재산을 소피아에게 물려주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남긴 편지도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이제 낭독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42페이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면 자네는 무척이나 놀랄 것이고 어쩌면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걸세. 자네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비밀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은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걸 믿어왔네. 가족 안에서도 언제나 강인한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른 가족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짐을 모두 짊어지게 마련이지. 그건 내가 어린 시절에 지켜보고 얻은 결론으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네.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였지. 나는 런던에 와서 자수성가해서 스미르나에 계신 어머니와 나이 드신 조부모를 부양했네. 법망을 피해 쫓기고 있던 남동생을 구해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동생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어. 그 밖에도 가족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지. 다행히 신께서 나를 오래 살게 해주셔서 내 아이들과 손자들도 보살필 수 있었네. 많은 아이들을 잃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이 모두 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하지만 내가 죽게 되면 이 짐을 누군가가 물려받아야만 하네. 사실 나는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 깊이 생각해 보았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 법이지. 사람이란 동등하게 태어나지 못하는 법이니까 말일세. 인간은 타고난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을 통해 그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 걸세. 다시 말하자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는 내 후계자가 되어 다른 가족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거네.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 내 아들들은 둘 다 그 책임을 떠맡기에는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우선 내 사랑하는 장남 로저는 사업 감각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네. 그 애는 성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너무 충동적인 성격이라 사업상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차남인 필립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자꾸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만 하는 성향이 있고, 손자인 유스터스는 너무 어리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 가족들을 책임질 만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다네. 더군다나 그 애는 지나치게 귀가 얇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하지. 오직 손녀인 소피아만이 가장으로서 적합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그 애는 머리도 좋고 판단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기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섣부른 선입견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네. 거기다 관대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우리 가족과 처제인 에디스 드 해빌런드의 행복까지도 맡기려고 하는 걸세. 에디스는 오랜 세월 우리 가족에게 헌신해왔지. 난 그녀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네. 이것으로 동봉한 유언장에 대한 설명은 되었을 걸로 믿네. 차라리 이 일을 왜 숨겼는지 설명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군. 그것도 오랜 친구인 자네에게 말이야. 난 유산 분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네. 소피아가 내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는 이미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주었네. 유산 상속을 이렇게 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네. 가족들의 호기심과 이런저런 추측들을 막기 위해 나는 자네에게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부탁했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유언장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지.
그런 다음 책상 위에 그 유언장을 올려놓고 그 위를 앞뒤로 가린 채 하인 2명을 불러달라고 했네. 하인들이 왔을 때 나는 서류의 끝만 보이게 앞뒤를 살짝 밀어 올렸지. 거기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그 아래 하인들의 서명을 받았네. 새삼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와 하인들은 내가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던 자네가 작성해준 유언장이 아니라 이 유언장에 서명한 거지. 내가 이런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자네의 이해는 바라지 않네. 그저 자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했던 걸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원래 늙은이란 사소한 비밀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법이니까 말일세. 친애하는 내 친구 언제나 내 일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소피아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게. 그리고 그 애에게 가족들을 항상 잘 보살펴주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전해주게나. 자네의 진실한 벗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 네, 이런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소피아에게 전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요. 이제 가족들의 별로예요. 한마디로 별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려야 할 텐데요. 이것보다 조금 앞에 이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그 막내딸, 그러니까 막내 손녀 조세핀 12살짜리가 찰스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탐정놀이를 좋아한다.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얘가 탐정놀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문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얘기, 가족들 누가 누구에게 뭐 하는 얘기,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를 몰래 듣고 수첩에 기록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랑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어디로 간다고 했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찰스가 그 얘기를 듣고선 이제 경감에게 얘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로저가 물려받은 그 아버지의 사업체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원래는 계획했던 일이 파산인 거를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채 둘이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일궈서 같이 살자. 이 클레멘시가 원래 소유욕이 없거든요. 부잣집 출신이 원래 아니고 해서 둘이 같이 떠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로저를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로저를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그건 맞는데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 밤에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얘기를 나눴는데 돈을 이제 얼마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살릴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자기는 돌아와서 잤는데 그 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의심이 그러니까 새어머니 브렌다에게 갔다가 또 로저에게 갔다가 또 유언장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소피아에게로 또 의심이 이제 가죠. 소피아가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소피아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유리하지 않은 게 소피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누이 소피아한테 재산을 너한테 다 물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이렇게 이 가족 저 가족에게로 막 옮겨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탐정놀이를 좋아한다는 그 막내 손녀가 다칩니다. 그 애가 즐겨 노는 어떤 공간에 그 문에 매달려서 그네처럼 이렇게 타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부비트랩처럼 문이 열리면 벽돌이 떨어지게끔 누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아서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소에 남을 염탐하기를 즐겼는데 탐정놀이 한답시고 염탐하기를 즐겼는데 진짜로 살인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에 이제 추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가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가 늘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첩이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쯤에서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이제 어디였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린 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굳이 저기에서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락이었는데 다락이
그 지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물 탱크 같은 수조가 있고 그런 이제 바깥으로 연결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경감하고 가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거는 수첩인데 이제 수첩이 아니라 다른 게 발견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브렌다와 가정교사 브라운 씨가 주고받았던 편지 중에서 이제 브렌다가 브라운 씨한테 썼던 것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씨가 아무래도 이제 숨겨놨다고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연애 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더니 그 연애 편지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의심이 브렌다와 이제 브라운 씨에게로 가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현재 남편 레오니데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을 계획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반전이 나오겠다 이제 생각은 들죠. 왜냐면 책의 페이지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는데 이제 용의자 둘은 잡혀갔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아니겠죠? 뭔가 함정에 빠진 거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대가 시작되는데요. 기대하면서 저도 읽었습니다. 살인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조세핀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에 이제 일어납니다. 유모가 조세핀을 돌보는데 유모가 이제 조세핀에게 코코아를 이제 먹이는데요. 조세핀이 그걸 그날 안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고 또 조세핀이 안 먹으니까 아까워 이러면서 유모가 마셨는데 유모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찰스를 비롯해서 형사들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살인자는 여전히 집안에 있고 여전히 조세핀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다시 저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이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조세핀의 수첩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야겠죠. 도대체 이 아이가 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아이에게도 막 물어봅니다. 너는 살인범을 알고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안다고 그래요. 그럼 말해줄 수 없겠니?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막 그런 어른들이 아이를 막 추궁하면 아이가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스 드 헤빌런드, 그러니까 그 이모 할머니가 와서 이제 유모 시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현장을 이제 아이가 보지 못하게끔 아이를 내가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 먹여서 올 테니까 이제 그동안에 집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가고 나서 이제 경찰들은 이제 집안에 이제 일을 하고 찰스도 다른 식구들도 만나고 뭐 수첩도 찾아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밤이 돼도 이 이모 할머니와 조세핀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왜 돌아오지 않을까 소피아가 막 걱정을 하니까 찰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에디스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나 행동이 뭐였느냐 생각해 보니까 편지를 써야겠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에디스의 방으로 가보니까 찰스 자신에게 남겨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자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자기가 계획한 일이다. 자백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세핀의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누굴까요? 뭐 이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뭐 범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 뒤에 결말 부분은 같으니까 읽어보셔도 되고 뭐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의외의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에디스 이모 할머니가 이제 자백을 하고 사라진 상태인데 네, 이모 할머니가 그럼 범인일까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범인만은 제가 숨겨 놓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줄거리를 떠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범인에 관한 힌트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도 힌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엘러리 퀸의 Y의 비극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힌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뭐 전형적으로 막 추리해가는 기법으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살인자의 숨은 동기를 밝혀내는 그런 책도 많이 썼지만 이 비뚤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동기다운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동기가 없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게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긴다던가 뭐 그런 거. 그게 없는데 그냥 뭐 쾌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는 개념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뇌의 뭐 어떤 부분이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거다. 유전적으로 그런 거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런 거다.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갈라서 말할 수 없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비뚤어진 집은 전형적인 탐정 추리 소설과는 다르게 그때에 이미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인물에 관해서 에거서 크리스티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인물들이 다 조금씩 삐뚤어진 성향이 있고 그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모여서 이제 후손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미 주목을 했던 것 같네요. 뭐 이쯤 되면 뭐 누가 진범인지 아시겠죠? 스포는 아니지만 스포를 한 기분이 드네요. 그럼 짧게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영화를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이제 챙겨봤는데요. 설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기서의 찰스는 소피아의 남자친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첫 시작부터 찰스가 탐정으로 등장을 해요. 탐정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소피아가 찰스에게 찾아가서 이제 할아버지 사건을 의뢰를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은 해외에서 만나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고 그 해외에서 잠깐 동안이나마 서로 사귀었던 사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판을 좀 키웠다고 해야 되나? 이때가 이제 배경이 전시 상황에서부터 전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 자체가 그냥 요식업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뭐 CIA에 뭐 어떤 협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국제관계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약간 스파이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로 설정이 돼 있어서 판을 좀 키워요. 그래서 범인이 단순하게 가족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설정을 좀 해놓는데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배우들이 좀 쟁쟁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얼굴을 알만한 배우들. 그리고 일단은 뭐 에디스 그 이모 할머니 역할로 글렌 클로스가 나와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배우 그 필립의 부인 소피아의 엄마는 그 엑스파일의 스컬리 역할 한 배우 있죠. 이름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배우가 이제 좀 나이가 든 역할인데 영화 배우가 아니지 연극 배우지 참. 그 연극 배우로 나오고요. 다른 배우도 이름 모르겠는데 이제 얼굴은 좀 익숙한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좀 영화다 보니까 좀 박진감을 주기 위해서 바꾼 부분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책에서는 에디스가 조세핀을 데리고 이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끝나는데 영화에서는 조세핀을 데리고 나가자마자 뭔가 찰스가 뭔가를 눈치채고 막 수첩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막 쫓아가요. 차로. 그러니까 추격전처럼. 근데 액션 영화 추격전은 아니고요. 막 따라가는데 예, 따라가다가 이렇게 쿵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후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봐야 마지막 반전에 놀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스포한 기분 들어요. 뭔가 유전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늘은 고전 추리소설 에거서 크리스티의 비뚤어진 집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집에 사는 비뚤어진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